교과서 42에서 45쪽 보시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책을 실시하다. 자, 우리가 앞서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의 세도정치까지 학습을 하였는데요. 이 세도정치 뿌리를 뽑는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철종이 후사 없이 죽게 되자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그의 살아있는 생부로서 섭정을 하며 1863년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10년 만인 1873년에 하야를 하게 되면서 10년간 권력을 잡았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왕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섭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고종의 나이가 12살로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원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왕위 계승은 이렇게 직계로 이루어지게 되죠. 직계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직계에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때 반계에서 왕위를 계승시키는데 그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문 나누기를 할 때 흥선대원군이 직접 왕이 되지 왜 고종을 왕위에 올려놓고 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조선시대 왕위 계승에 있어서 항렬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촌수를 따졌을 때 철종보다 항렬상 위에 있는 흥선대원군이 철종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 대신 섭정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을 때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을까? 생각 열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삼정의 문란이 심각하였어요. 여러분 세도 정치하에서 전정, 군정, 황곡, 돈과 관련된 것에 문란이 심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또 흥선대원군은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였나요? 자, 3대 60년간 세도 정치가 전개되는 가운데 세도가에게 눌려 왕권은 추락하게 되고요.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졌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대내 개혁 정치의 목표를 두 가지로 삼게 되는데 우선 떨어진 왕권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43쪽에서는 왕권 강화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민생 안정에 관한 이야기,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체제의 정비. 자, 세도 정치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고종이 즉위하였다. 자,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거. 자, 이거는 통치체제 재정비를 통해서 이제 바로 잡게 되고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에 대해서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중간고사 이후 다음 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어린 고종을 대신해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자,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에 번호를 붙여보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을 몰아냈다. 그냥 힘으로 몰아낼 수는 없죠. 방법을 써야겠죠.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였다. 자, 이제부터 똑똑한 사람 쓰겠다. 라고 얘기하고 비변사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던 안동 김씨 일파를 비롯한 세도가를 몰아내죠. 또 종친을 등용해 왕실의 울타리로 삼았다. 여기 종친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임금의 북의 아버지 쪽 친족으로 촌수가 가까운 자를 종친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적자 자손은 4대손까지, 적자는 왕비가 낳은 자식이죠. 서자의 자손, 후궁이 낳은 자식은 3대손까지를 종친으로 대우하였다. 자, 두 번째, 강력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비변사를 축소해 사실상 폐지하였다.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전부 분리해서 행정권은 의군부로 넘기고 군사권은 삼군부로 넘겨 조선 초기의 의정부 상군부 기능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행정권과 군사권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런 제도 개편과 더불어
대전 회통, 육전 조례와 같은 법전을 편찬해 통치규범을 재정비하였다. 우리가 앞서서 성종 연간에는 경국대전이라는 교선의 기본 법전이 편찬이 되었죠. 자, 그리고 조선 후기 영조 때 영조의 개혁과 관련지어 영조는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정조 때에는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법전 정비를 하였는데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 흥선대원군 히읗, 회통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육전조례. 자, 이렇게 통치 규범을 정비하였다. 한편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탄 후 돈이 없어 방치되었던 경복궁 중건에 착수하였다. 자, 돈이 없어서 폐허가 된 경복궁을 방치하고 왕은 창덕궁에서 기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원납전이라는, 이거는 기부금이야. 원에서 내는 돈, 기부금을 강제로 거두고 또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여기 당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백전은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상평통보. 이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게 당백전이야. 근데 상평통보의 5배 정도 가치에 불과한 화폐를 찍어놓고 거기에 명목 가치를 100배를 부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겠죠. 어쨌든 당백전을 발행해 당백전의 유통으로 물가가 폭등하여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또한 또 있어. 이거 말고도 이건 이 원납전 징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양반이 반발했겠죠. 또 당백전 같은 거는 다 반발했겠지. 토목공사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부족한 목재를 확보하기에 양반의 묘지림까지 벌목을 하였다. 자, 이것도 한번 색칠해 볼게요. 양반의 묘지림까지 벌목하였다. 그래서 양반과 평민의 모두 반발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경복궁 중건이고, 경복궁 중건 사업하면 여러분들 키워드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원납전, 당백전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원납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이 메말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팔도의 부자 명단을 뽑아 돈을 거두었다. 이때 그 기부금 내느라 파산하는 자가 잇따랐다. 이때 거두어들인 돈을 원납전이라고 하였는데 백성들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원납전, 스스로 내는 돈이 아니라 원납전, 원망하여 바치는 돈이다. 경복궁 중건 당시 재정이 부족하자 원납전을 거두고 당백전을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채웠다. 이에 최익현은 당백전의 폐해를 지적하며 당백전 사용을 중지할 것을 건의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여기 보면은 당백전을 혁파해야 합니다. 전하께서 경비가 부족한 것을 근심하여 이렇게 의로운 정책을 한 것은 훌륭한 조치입니다. 면은 세워줬죠. 그러나 시행한 지 2년 동안에 산업공상이 모두 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가 되풀이되어 온갖 물건이 축나고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 인재 등용, 비변사 축소, 사폐지, 그리고 대전회통 육전조례, 경복궁 중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삼정의 문란이 극심했을 때 이걸 시정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수치체제를 개편하는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 시기 농민봉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했다. 여러분, 삼정의 문란 이거 좀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삼정의 문란은 우선 전정의 문란, 그리고 군정의 문란, 그리고 황곡의 문란을 얘기합니다. 돈과 관련된 정치가 문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를 걷어들이는데 어떤 문란상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황무지한테도 전세를 부과하고 전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확의 일정량을 토지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을 전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문란했어. 자, 결국
탐관오리들이 이 전세를 횡령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속해 있는 비옥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올리지 않고 누락시켜 숨겨두는 사례가 빈번했죠. 자, 흥선대원군은 양전사업을 실시해 토지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고 누락된 땅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였다. 자, 은결, 숨겨진 땅을 숨을 은자를 써서 은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 대장을 제대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전세를 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빠진 땅들이 많았단 말이야. 토지 대장. 자, 이런 숨겨진 땅들을 전부 찾아냈다, 이런 얘기고요. 군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앞서 여러분들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가 되었는데, 군적수포제나 균역법이나 모두 원래는 양인에게 군역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징수 대상에서 양반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평민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호포제라고 하는 것은 호를 단위로 포를 징수한다. 즉 군포를 징수할 때 군역의 의무를 조선 후기로 가면 여러분들 의무군이 아니야. 의무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대신 군포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평민에게 집중되어 있던 군포 부담을 감소시키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것을 호포제도라고 한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것을 호포제도라고 하는데, 이거 흥선대원군이 실시했습니다. 자, 당연히 양반이 반발했겠죠. 삼종 중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은 황곡의 폐단. 자, 백성들을 위해 먹을 게 없을 때 곡식을 꺼주고 약간의 이자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고리대로 변질이 됐는데, 이용 안 하려고 하면 강제로 빌려주는 늑대 같은 게 행해졌죠. 황곡의 폐단은 사창제를 자치적으로 운영해 개선하도록 했다. 그래서 전정의 문란은 양전사업. 자, 군정의 문란은 호포제, 그리고 황곡의 문란은 사창제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한다. 참고로 여기 표를 보니 호포제 시행 전과 호포제 시행 후에 납부하는 양반 계층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도 그 전에 이 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양인층 중에서 이만큼이, 그러니까 양반이 얼마나 많이 군포 부담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조선 후기로 가면 양반이 수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군포 징수에서 이제 면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양반 신분을 돈으로 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모든 양반들에게 군포를 징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창제는 민간 차원에서 이 황곡 업무를 운영하게 하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자, 흥선대원군은 사창제 마을 단위로 공동 운영하도록 하였다. 서원철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왕권 강화, 민생 안정에 모든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원은 원래 역할이 면세와 면역의, 그러니까 원래 역할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서원의 원래 역할은 교육의 기능, 학문 연구, 대학과 같은 교육과 제사의 기능, 이게 이제 본질적 기능이야. 교육, 학문 연구와 교육, 대학과 같은 거죠. 그리고 제사의 기능을 지낸 것이 서원이고, 성리학을 신봉하는 조선사회에서 서원의 기능을 되게 좋게 보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토지를 주고 그 토지에서는 세금도 걷지 않았어. 또 면역, 서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역을 면제해 줬어.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사이비 서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걸 통해 양반들이 중앙 정치의 자리를 잡지 못한 양반들이 붕당 정치가 붕괴되고 일당 전제화되고 세도 정치로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으로 다 내려가. 그래서 특권을 누리고 농민들을 수탈하는 도구로 서원이 이용되게 되죠.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양반 유생들의 횡포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 자, 이거 봐봐. 면세존을 국가 토지로 환수하면 이거 어떻게 돼? 재정 확충이 되겠죠? 또 역도 면역 혜택을 취소시키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 확충이 되겠지? 전국의 서원을 본질적 기능을 잘 수행했던 47개소만 남기고 철폐하였어.
양반 유생들은 이에 반발하였고 훗날 흥선대원군이 실각하는 권력을 잃게 된 배경이 되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양반에게 반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10년 만에 흥선대원군은 대대적인 흥선대원군은 하야 상소에 밀려 고종은 친정 선포를 하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됩니다. 서원을 철폐할 때 유생들이 어마무시하게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대원군이 영을 내려 나라한 서원들을 모두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버리려고 하였다. 이때 대원군이 했던 얘기가 있어. 진실로 백성애가 해가 되는 것이 있더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계속해 나갔던 것이 서원 철폐다. 하물며 지금 서원은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았더냐라고 하였다. 그리고 형조와 한성부 병사들을 풀어서 되걸 문 앞에서 호소하려는 선비들을 강 건너로 몰아냈다. 서원 철폐 안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이거 안 된다. 한편 만동묘라는 게 나오는데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 신종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사당인데 이참에 흥선대원군은 만동묘도 함께 철폐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세계 유산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서원. 이거 흥선대원군 당시에 살아남은 서원들이겠죠? 서원의 역사를 보면 훈구파와 살인파가 16세기에 등장하면서 훈구파하고 대립이 일어난 걸 우리가 사화라고 합니다. 이때 사화로 사림들이 타격을 입지만 지방에 내려가 서원과 향약을 세워서 힘을 키우다가 나중에 다시 중앙으로 진출해 이제는 한정된 관직을 둘러싸고 사림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런 걸 우리가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민간교육기관을 말하는 사립대학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은 풍기군수였던 주세봉이 처음 세운 것이 백운동 서원, 나중에 사액을 받아 소수서원이 됩니다. 국왕이 이제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내려주는 것을 사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액서원이 많아지게 되죠. 자, 전국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왔는데 등재가 되었는데 여기 여러분들 각종 서원들이 이렇게 쭉 남아 있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가보실 것을 추천하는 것은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 너무 아름다운 서원이라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서원의 구조가 있어요. 앞쪽은 여기 동제서제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기숙사 같은 것이고요. 이건 강당이야.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는 강당.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병산서원인데요. 이 만대루라고 해서 학생들의 휴식 공간. 사방이 다 뚫려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낮잠도 자고 하는 이 만대루라고 하고 이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병상서원의 입교당에서 바라보면 만대루. 이쪽 강당 쪽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기숙사가 있고요. 여기 만대루가 있어. 너무너무 아름다워. 한번 꼭 가보세요. 서원의 변천. 서원 중에 일부는 왕으로부터 현판을 받아 사익서원이 되었다. 이거 현판. 사익을 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다. 백운동 서원은 1550년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아 최초의 사익서원이 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서원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사익서원도 증가하였다. 면역과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서원의 증가는 백성들의 삶을 점차 힘들게 하였다. 숙종 때 전국의 서원은 1000개 이상 될 것으로 짐작이 되고 이후 영조와 흥선대군의 서원 철폐로 이어졌다. 그래, 영조도 했죠. 안동의 병산서원으로 보는 서원의 구성을 보게 되면 가끔씩 이게 구성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봐. 입교당, 이제 강당이야. 그 다음에 서재와 동재. 이게 서재와 동재. 이게 이제 딱 서원에 들어가면 이게 딱 보여, 얘들아. 이게 딱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기숙사고요. 이게 만대루가 강의와 휴식을 위한 복합 공간. 근데 뒤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책을 인쇄할 때 쓰던 목판과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 존덕사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서원 건축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이 제사 지내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또 서원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